저는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강남에 사는 걸 권해요. 그런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고 빨리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거주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거주에 대한 비용, 거주 비용. 거주 비용을 줄이고, 그 남는 돈을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거는, 한번 일본의 사례를 가져온 건데요. 자, 예금이 3.9%, 주식이 29%, 리츠가 간접 투자 상품이죠, 부동산. 이게 107%입니다. 이게 1년간 수익률이 아니고요. 예. 거의 뭐 20년간 수익률이에요. 자, 제로 금리가 도래한 일본의 경우에는 예금으로는 뭐 전혀 수익이 안 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리츠가 107%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또 언제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금리가 몇 프로죠? 2% 정도 됩니다. 2%. 그러니까 과거에 연 6%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는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노후 준비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자, 10억이 6%면 얼마죠? 1년에? 6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죠? 30억이 있어야 돼요. 자, 30억이라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가 않죠. 우리나라 순자산 순위에서 1% 이내에 들어가야 30억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 6% 나오는 상가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30억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금리가 낮을수록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통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물론 만으로 이제 50이지만, 사실 제 나이대에 대부분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그러면 이제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경우에 벌이 없이, 특별한 벌이 없이 40년, 50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현금 흐름을 창출해도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평생 월급이죠. 내가 일을 안 해도, 50세 은퇴를 해도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일본의 2020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를 해서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업에 있을 때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부동산 투자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100세 시대에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연금저축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 가입했다가 생활이 좀 어려우면 해약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40%밖에 안 되더라. 자, 내가 현업에 있을 때 30년간 일을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국민연금으로는 얼마를 받는다? 한 12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로도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후의 3층 석탑, 그게 뭐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을 우리가 3층 석탑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만들어라? 이제 임대소득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소득이 제4의 연금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해라.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남편, 와이프 이렇게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생활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자, 내가 뭐 외벌이지만 부동산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굳이 이제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가장 쉬운 예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뭐 거의 2배가 됐잖아요. 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연히 부동산이 자기가 돈도 벌어주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이걸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평생 직장이 없다. 저는 이제 IMF를 겪었던 세대인데요. 저도 아주 이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훨씬 더 동감을 하고 있겠죠. 평생 직장이 없고 평생 직업이 있는 거죠. 임대업이 꾸민 나라. 제 둘째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자기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머리가 띵해가지고 아니 조그만 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초등학생이 꿈이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 그걸 바로 느꼈어요. 지금은 사춘기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임대업이 꾸민 나라. 그다음에 생업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생업에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급여도 많이 오르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동산과 맞벌이를 해라. 그래서 제2의 월급을 준비해야 된다. 부동산 성향에 맞는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해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자, 본인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꼼꼼하고 부동산을 잘한다. 이러신 분들은 원룸 주택 같은 거, 또 뭐 고시원이랄지 아니면 꼬마 빌딩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상가 같은 거. 근데 내가 부동산 초보예요. 부동산 잘 몰라.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상가나 이렇게 상가 원룸 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로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초보자에게 제일 좋은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 그다음 세금과 법률 지식을 갖춰라.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도 아셔야 되죠. 기본적인 것들. 은퇴 후에 최고직은 바로 임대사업자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든든한 노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50대, 60세에 은퇴해서 놀러 다니는데 본인도 놀러 다니죠. 다만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직업을 명함에 팔 수가 있어요. 무슨 자산관리 대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죠? 70세, 80세까지 내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은퇴 후에 최고 직업은 임대사업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요소가 뭐냐? 요거는 수익형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 부동산들이 뜨느냐? 물에 있는 곳들이 뜨더라. 그렇죠? 물에 있는 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성공을 했죠. 재선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겠다 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수변 중심의 공간 구조를 만들겠다. 수변 중심. 우리나라에는 특히 서울에는 하천이 되게 많아요. 뭐 중랑천, 양재천, 뭐 지천, 뭐 홍제천, 뭐 불광천 많죠. 그러니까 이런 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변 중심의 공간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대표적으로 물이 있는 곳들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물이라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비싼 집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다 한강변에 몰려 있죠. 반프로아코 리버파크 34평이 얼마까지 거래됐죠? 4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3천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1억 5천, 뭐 2억짜리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아파트는 어디서 나올까요? 한강변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한남 뉴타운, 압구정, 뭐 성수,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가장 이제 투자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숲세권, 이 숲세권이라는 얘기는 북한산, 관악산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지막한 야산이 많이 있는 곳, 공원,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색공원의 대표적인 곳이 서울숲공원, 그죠? 서울숲공원. 그 다음에 용산의 민족공원 72만 평이 또 새롭게 이제 개장을 합니다. 27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틀면서 용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용산하고 강남 서초만 오르고 있어요. 대출 규제가 안 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숲이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특히 공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세권. 공원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오르더라. 몰세권, 스타필드에 있는 곳들, 뭐 삼성이랄지 하남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학세권, 잘 아시죠? 뭐 중계동, 대치동,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더라. 이런 학세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1, 2인 가구 증가는 전용 주식자금부터 이해가 된다. 자, 우리나라 1, 2인 가구가 몇 프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62.6%. 그래서 10가구 중에 6가구나 7가구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삽니다. 가구원 수도 2.2명밖에 안 돼요. 2.2명.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자녀 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큰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니까 몇 평형이죠? 24평형. 24평형 아파트가 가장 평당가가 높아요. 그래서 요즘 재개발 뭐 일반 분양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량들 보면 24평 평당가가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34평 대형으로 가요. 옛날에는 대형 아파트 평당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24평이 가장 비싸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장이나 재건축 사업장 가면 아주 작은 것들 나와요. 전용 뭐 10평, 11평, 12평짜리.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아주 많은 거죠. 부동산도 성형을 해야 된다. 요건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 성형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리모델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모델링. 허름했던 단독주택을 예쁘게 외관을 고쳐버리면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임대를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부동산 성형.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저도 이제 신축 아파트에 산 지가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상담 자문도 많이 하지만 저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 아파트에 산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일단 아파트 평면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조경, 그 다음에 커뮤니티, 뭐 골프장도 있고 그죠? 사우나도 다 돼 있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굳이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좀 노후화되는 거죠.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물, 물류창고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 건물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성수동이랄지 문정동 뭐 이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한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비슷한 게 바로 섹션 오피스예요. 이 섹션 오피스 사례는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3가지 요소가 뭐다? 입지와 수익률과 개발 호재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요소는 어느 책에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3가지 꼭 부여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볼 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입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역세권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내 아파트를 살려고 해. 아니면 건물을 살려고 해. 자, 도보, 지하철역에서 도보 몇 분 거리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거는 5분 이내. 5분 이내 가장 좋은데 5분이 안 되면
한 7분 정도.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한 뭐 10분 정도 걸린다, 도보로. 자, 요거는 역세권을 보기 좀 힘들어요. 많이 걸어야 돼.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돼요. 10분이면. 그래서 도보 5분 이내가 제일 좋고, 조금 멀면 한 7분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한강변에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죠? 희소성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넓은 한강변에 접히는 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50평형대 아파트가 90%인데 10%만 20평대 아파트가 있다. 그 20평대 아파트는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희소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입지를 볼 때 역세권과 희소성을 봐라. 두 번째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4% 이상 나오는 걸로 하십시오. 4% 이상. 연간 4% 이상. 연간 4% 이상. 지금 상가나 오피스 건물 사서 대출 받으면 대출 금리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4%예요. 4%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4.3%, 4.3, 뭐 이 정도 나와요. 법인에서 사면 한 3% 중반까지 나옵니다. 법인에서 투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대출 받았을 때 2% 후반대면 가능했어요. 3% 내외. 지금 금리가 한 1.5%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몇 프로? 4% 이상은 그래도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호지가 아주 중요해요. 개발 호지. 자,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 개발 호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단지. 테헤란로의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죠?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업무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마곡지구. 그죠? 마곡에 가면 LG, 코오롱부터 해서 SOL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수동. 성수동 중공업 지역이 전부 뭘로 바뀌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있죠?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상암 DMC. 판교. 그죠? 판교 집값 상당히 비싸잖아요. 무엇 때문에? 업무단지 때문에. 대기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죠? 서울공원이 조성이 되면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 용산. 여러분 용산에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이 이제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주변의 땅값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땅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이면 지역으로 가도 전부 1억 이상이에요. 1억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땅값이 거의 한 3년 정도? 3년 정도에 거의 땅값이 한 50% 이상, 최소 50% 이상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제가 그쪽에 건물을 고객분들 여러 번 제가 사줬는데 다 대박이 났어요. 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개통. 자, 지하철 개통. 특히 서울 경기도는 도로 개통의 효과보다는 지하철 개통의 효과가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개발 호재를 볼 때는 지하철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지하철 2개가 뚫렸죠? 어딘지 아십니까? 신분당선이 뚫렸죠. 신분당선이 광교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만 갔는데 그게 신논현역 지나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됐죠. 신분당선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용산까지 연결이 돼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용산 지나서 광화문 지나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신분당선 X자로 쭉 일자로 형성이 됩니다. 자, 신분당선 개통. 그 다음에 또 하나 개통된 게 하나 있죠. 신림선. 여러분 신림선 들어보셨나요? 관악구 신림 뉴타운에서 보람에 지나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됐어요. 신림선. 자,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 어디가 가장 호재를 받을까요? 어느 지역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응? 관악구죠, 관악구. 관악구가 지금까지는 여의도 접근성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관악구가 지하철 2호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되게 좋죠. 근데 그동안 지하철이 없었는데 이 관악구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노후화된 빌라들 있죠.
그게 지금 재개발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림 뉴타운 1, 2, 3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5구역, 뭐 4구역, 5구역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투자 금액 한 2억 정도면 빌라 가능합니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재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런 호재들이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24평 이하인데 한 20평 이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평 이하. 그래서 소형 아파트 장점은 1, 2인 가구 증가로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 오피스텔 주택보다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다. 사실 뭐 돈이 없을 때는 3, 4인 가족도 거주하죠. 18, 20평 이런 데도 거주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저는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강남에 사는 걸 권해요. 그런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고 빨리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거주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거주에 대한 비용, 거주 비용. 거주 비용을 줄이고 그 남는 돈을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거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뭐 전세를 주고 자기는 조금 싼 전세로 가는 것, 좀 더 싼 지역,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그 남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아까 부동산에 돈을 벌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제 청약해가지고 그 강남에 들어가야지, 무슨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청약 받고 아파트를 받는 그 시간차가 있죠. 한 5년, 10년, 2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은 훅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을 샀으면 내가 투자할 돈이 없으면 거주 비용을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을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보다 안정적이죠. 그죠? 소형 아파트.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양시 현신동에 전용 45제곱미터가 있어요. 요게 매가가 4억 3천이에요. 보증금 2천에 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연수익률이 2.2%. 이게 지금 19평형 아파트인데 이거 행신역 앞에 있거든요. 요게 2019년, 18년 뭐 이때만 하면 이게 한 2억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불과 한 3년 사이에 더블이 됐죠, 이것도. 성동구 성수동에 이제 전용 7.5평이에요. 전용 7.5평인데 매가가 얼마죠? 11억이에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 아파트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서울숲공원 좀 못 가서 큰 아파트 서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트리마제라는 아파트, 트리마제. 이 트리마제 아파트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총 688세대인데 80명 정도가 이 트리마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2.27%. 옛날에 성수동 하면 진짜 낡았잖아요. 뭐 인쇄공장이 있고, 뭐 구두공장이 있고. 그 환호받은 지역 2000 초반, 2004년, 5년만 하더라도 토지 평당가가 2천이 안 됐어요. 1,000만 원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예요? 뭐 1억 5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소형 아파트 투자할 때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 내가 집 한 채가 있어요. 내가 집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내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죠. 그 1가구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중과가 될 수가 있고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사는 걸 꺼려 하게 되죠. 자,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자, 지금 현재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파트는 이제 아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자, 가능한 게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네? 뭐 주택 이런 것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 하나 샀어. 그걸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몇 년간을 해야 되죠? 10년을 해야 돼요. 10년간 해야 되는데 10년간 하면 나중에 그 팔 때 아니 그 임대하는 기간 동안 종부세 배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해줘요. 10년 의무 임대 하더라도 그 다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된다? 중과가 돼요. 언제? 9월 14일 이후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매입한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혜택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10년 동안 의무 임대해야 되고 또 5%밖에 못 올려 연간. 그동안 전세값이 5%밖에 안 오르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더블, 거의 뭐 2.5배, 3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살아있는 대책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줍니다. 대신. 그러니까 10년간 의무 임대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70%를 줘요. 70%. 대신 집값이 6억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몇 년? 10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안 되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만 가능하다. 자, 혜택은 뭐만 살아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 살아있다. 몇 프로? 70%를 해준다. 대신 집값은 6억 이하야 된다.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죠. 예, 이런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리센츠 매가가 5억 2천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었잖아요. 갭이 얼마죠? 7천만 원. 그죠? 지금 현재 리센츠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10억이란 말이에요. 힐스테이트 1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이 1억이 안 됐죠. 노원구 상계동 상계중 7단지도 1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 안 돼요. 120, 150, 6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은 2016년 12월 당시 이때는 3% 내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 11억이 됐죠. 전세값은 조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 된 게 7억이 됐어요.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전세값은 조금 올랐죠. 자, 이처럼 소형 아파트 전부 작아요. 이게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려면 0.3을 곱하면 되잖아요. 8.4평, 요게 7.8평, 요게 한 13평 되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조그맣죠. 이런 조그만 소형 아파트가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은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를 샀어요.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집이 두 채 이상이 되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월세의 경우에는 두 채 이상이 되면 이렇게 이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조건이 세 채 이상이어야 돼요. 두 채만 있으면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전세로 임대를 줬으면 해당이 안 돼요. 전세는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저가주택.
기준 시가가 2억 원, 그 다음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우리가 전세 보증 계산할 때 빼줘요. 주택수에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빌라 다세대 주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전세로 내가 다 1억 5천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요즘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을 계산한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서 3억을 빼줍니다.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3억을 빼줘요. 거기서 60%를 곱하고 그 다음에 1.2%를 해주는 거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가 나오면 분리과세를 시켜줍니다. 몇 프로로? 14%로 분리과세를 해줘요. 아시겠죠? 14%로 분리과세 해줘요. 근데 14% 분리과세 하는데 내가 2천만 원에 14%면 얼마죠? 280만 원이잖아요. 280만 원 세금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60% 표준공비를 또 빼줘. 그럼 2천만 원 60% 하면 뭐죠? 1200이죠. 1200만 원 빼줘. 그러면 800만 원만 남잖아요. 근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또 빼줘. 400만 원 또 빼지는 이유가 또 빼지는데 요거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어야 돼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다 2천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400만 원 빼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래서 14%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 사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 되겠죠. 안 그러면 종합과세가 돼요. 그럼 내 근로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나중에 퇴직해서는 이제 종합과세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2천만 원 넘겨도 상관이 없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거든요. 2019년도에 피크가 됐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수익률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왜? 계속 저금리였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